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제5장 내용입니다. 우선 1번 보면 다음의 내용 중 정책 대안 형성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책 대안을 형성한다. 대안을 형성할 때 일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그다음 대안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 그리고 니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다음 이제 거기 행정적 실현 가능성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이코 수업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2번도 보면 과거 정책을 검토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사회과학적 지식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그 니을 조심해야 돼요. 직관적 방법은 결국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전문가의 그 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사회복 정책의 과정 단계로 옳은 것은 먼저 사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의제, 즉 아젠다죠. 그래서 거기 의제 형성. 여기서는 지금 의제 형성이 먼저야죠. 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형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의제가 형성되고 나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 결국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면 그게 정책이 결정된 거고,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는,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그죠? 자, 4번 합리적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정책 분석 절차를 지금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처음에 할 게 뭡니까? 이렇게 항상 순서가 나오면 처음하고 마지막에 될 게 뭘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하면 좋아요. 접근할 때. 그래서 최적의 대안 선택 제시, 사회 문제 분석 정의, 대안 결과 예측, 비교 평가. 당연히 사회 문제부터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 분석과 정의가 먼저 나와줘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정책 대안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그 대안들이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그걸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그 대안의 결과를 예측했으니까 각 대안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비교 평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 선택을 제시한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결국 정책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제는 정부 당국자 또는 정책군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책군들이 또는 정부 당국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의제죠. 이제 공공의제 다음에 정부의제로 가죠. 그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공공의제를 가지고 냈고요. 자, 그 다음 6번. 정책 아젠다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9회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론 복원된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동원 모형. 자, 동원 모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진국이죠. 이건 정부 의제 다음에 공공 의제로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선진국은 외부 주도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 의제 다음에 정부 의제로 가야죠.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이 야, 이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정책군들이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지금 시끌벅적하니까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정부 의제죠. 이렇게 외부 주도 모형은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공공의제에서 정부제로 가는 건데, 동원 모형 또는 내부 접근 모형은
먼저 정부제가 먼저 오죠. 정부가 먼저 설정하고, 즉 정책군이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여기 이제 동원무형은 공공의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후진국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아젠다 형성 과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죠. 그죠? 정치적 성격이 아닌 것은 대안 형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나 이슈나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되어도 모두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7번. 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내용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맞습니다. 여러 사회복지 정책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는 사회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즉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무자나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나 또는 지역 주민이나 또는 모든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회복지 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 정책이 선거 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고 1990년대 국민 최저선 확보 운동, 사회복지 입법 청원 운동 등이 사회복지 운동의 예가 됩니다. 자, 맞는 문장들은 맞는 문장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보충 설명에 이 사회복지 운동이 왜 사회복지 정책 실천 중에 하나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다시 이제 21회 때 또 나왔어요.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는 실천이다. 아까 이거 지금 나온 거죠. 그죠? 아까 19회 때 나왔던 1번.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운동단체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제 정책 결정과 집행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로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자, 우리 정책 결정에서 이렇게 그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 이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은 만족무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책 집행 단계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그죠? 대안 형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정치적 성격이라고 했었어요. 평가조차도. 그죠? 정책을 결정할 때 이익 집단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근데 결정된 정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에서 사회복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맞게 된 것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양한 사람들, 예컨대 클라이언트, 언론, 사회단체, 학자, 정치인 등이 관여합니다. 여러 대안들 중에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된 대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비정치적 성격이다. 들렸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가 이제 정책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형성 과정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죠? 정책 형성 과정에서 비정치적 성격인 것은 이제 대안 형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띈다라고 했는데 그 형성 과정 중에서도 특히 이 정책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11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25번까지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평가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른 단계에서보다도. 그래서 거기 11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형평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평가에서 효율성이 효과성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성, 효과성 모두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데
모두 중요하게 다룬다 하면 맞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굳이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굳이 둘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효과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는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가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달성도, 즉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그죠? 비용의 문제보다 오히려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거기에 이제 좀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효과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데, 사실 그지만 효율성, 효과성 모두 중요하게 고려된다. 알았죠? 자, 그 다음 3번. 효율성은 투입된 예산과 지출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투입된 예산, 지출,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리지와 바이어스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커버리지와 바이어스의 개념이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커버리지는 뭐고 바이어스는 뭐냐? 제가 오이코 수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개념도 좀 보시고, 목표 달성 정도는 효과성으로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12번. 영향평가. 영향은 뭡니까? 파급 효과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 13번.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다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의 반응성과 같다. 정책의 효과성과 반응성은 다릅니다. 자,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잖아요. 근데 그 반응성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효율적인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정책은 될 수 있어요. 왜? 효과성에다가 비용을 고려하는 게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은 굉장히 좋아.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만 효과적인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적절성은 소득 재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소득 재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아까 11번에서 형평성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했었죠. 그죠? 적절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다. 효율성은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중시한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제6장에 가면은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자를 결정할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는데,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이죠.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이고, 사회적 효과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적절하게 대우를 받는가. 모두.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는 많아요. 근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재화가 얼마나 집중되는가의 정도예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평가 기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 대안이 가지는 사회 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사회적 효과성이 보편주의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걸로 정리해야 돼요. 이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우리가 이 보편주의는 룰렌스 킬러보의 제도적 복지죠. 선별주의는
렌스킬러보의 잔여적 복제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보편주의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했죠. 사회적 효과성. 여기는 비용 효과성이라고 했어요. 보편주의는 누구나 그냥 다 줘버리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 통합 효과가 커요. 여기가 나누지 않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나눈단 말이에요. 선별주의는 골라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냐 비수급자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에 이제 그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이 소득 재분배, 즉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수직적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얘는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적 효과성은 이제 모두가 적절하게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주의고, 그건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두게 되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정책 대안이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얼마나 시정하느냐. 아까 이제 배분된 정도, 불평등 시정 따라서 형평이에요. 사회적 형평이라고 합니다. 효율성, 정책 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 가능성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기술적 문제 집행 가능성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건.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에요. 거기는. 마지막 5번. 정책 대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최소를 가지고 최대한 하는 것이 효율성이죠. 이걸 능률성 또는 효율성인데 능률성이라고도 합니다. 능률성에 대한 설명이다. 또는 그게 이제 효율성입니다. 결국은. 자, 16번.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책평가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띄어요. 평가도 가치지향적입니다. 그죠? 기억이 틀렸으니까 다 제끼면 3번하고 4번만 남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해석 활동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정책평가의 유용성은 정책 담당자의 평가 결과 사용 의지 유무에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의 개념도 우리 이제 이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사회복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평가 유형의 결정은 평가 목표나 평가 대상의 결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유형의 결정은 평가의 목표나 평가 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평가 목표는 정책 평가자 결정이나 평가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제 평가 목표가 이제 그 해설 보시면 평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평가자가 결정되고 평가 기준 및 평가 범위가 뚜렷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과정 평가는 양적 평가 방법, 총괄 평가는 질적 평가 방법에 의존한다. 그렇지 않죠? 과정이든 총괄 평가든 양적, 질적 평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과정 평가, 결과 평가, 총괄 평가가 이제 결과 평가죠. 그래서 이제 과정 평가가 형성 평가고,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과정 평가가 나왔는데 얘가 형성 평가죠. 형성 평가입니다. 얘를 이제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합니다.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얘들 이제 세 개는 같은 거죠. 그다음 이제 총괄 평가. 그다음에 과정 평가와 다르게 이제 여기는 결과 평가. 그죠?
그다음 이제 얘는 모니터링 평가라고 하지만 얘는 성과 평가라고 하죠. 성과 평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총괄 평가가 이제 둘로 나뉘는 거죠. 이제 효율성, 효과성 평가. 효과성, 효율성 평가.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조사론에서 우리 정리했던 내용인데 평가조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거기 니을의 평가는 평가 담당자, 평가 대상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맞아요. 클라이언트, 일반 국민 등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자, 거기 그 18번 정책 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과정 평가는 최초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 목표 달성 여부는 효과성이고, 효과성은 결과 평가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과정 평가가 아니라, 그죠? 그잖아요. 여기에 이제 효과성 평가와 그다음에 효율성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효과성 평가인데 그걸 만약에 과정이냐 결과냐라고 한다면 결과 평가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총괄 평가 또는 성과 평가라고 해야 돼요. 자, 2번 효율성 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거. 그죠?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효율성 평가죠. 자, 효율성 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낸다. 집행 과정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 정책 집행 과정 형성 평가 쪽이겠죠.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는 집행 과정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하는 총괄 평가 쪽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목표 달성 여부를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효율성이죠. 목표 달성 여부가 효과성 평가인데 그걸 비용까지 고려하면 걔가 효율성 평가입니다. 자, 5번. 정책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성과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기 용이하다. 그러면 성과까지 비용으로 고려하게 되는, 투입만 고려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근데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 성과까지도 비용으로 양적,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거, 즉 그 양화시키는 거, 양화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쉽다. 성과 자체를. 그러면 투입뿐만 아니라 성과까지도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가 적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평가죠. 효율성 평가 중 비용 편익 분석. 자, 그다음에 19번. 세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평가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과 모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통계 기법, 분석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는 기술적 성격을 띱니다. 정책 평가 가치 지향적이라고 했죠. 이미 나왔던 논점이잖아요. 그 12회 때 나왔던 그 니을은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그리고 사실 보세요. 거기 니을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답인데, 근데 니은을 보니까 니은도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이제 거꾸로 접근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기억이 이게 맞나? 아닌가? 예, 헷갈릴 때. 자, 소거법 적용해가지고 확실히 맞는 것부터 딱 내가 이건 확실히 맞는 거야 라고, 이건 확실히 틀린 거야. 그럼 걔를 가지고 먼저 소거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쉽게 어려운 문장을 굳이 안 봐도 얘는 맞았다 틀렸다가 간접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 그죠? 정책평가는 정책 수단인 사업평가와 연관되어 있고요. 정책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 그죠?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해 강화된 거예요. 신공공관리론. 이건 정보 실패 확산, 즉 정보 실패니까 위기기죠? 복지국가 위기기, 그죠?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결정 이론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근데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22번 보면 23번 보세요. 23번 보면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건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머지 다 맞는데 니을에 정책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한다. 사회복지 정책 이론 형성에는 기여하지만 그렇지만 그 앞에 정책 결정 이론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자,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책 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근데 정책 평가 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시한다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는 거고요.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 양적 질적 평가 다 병행할 수 있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자, 또 나왔잖아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그죠? 과정 평가, 집행 후 아니죠. 결과 평가죠. 걔는. 자, 다시 한번 집행 중간 평가. 결과 평가는 집행이 아니라 과정 평가가 중간 평가이고 전략 설계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죠. 그죠? 과정 평가가. 자, 총괄 평가는 결과 평가는 못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만약 2번을 맞게 만들려면 거기 결과 평가라고 할 거면 정책 집행 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전략 설계 수정 보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과정 평가는 라고 할 거면 정책 집행 중간 평가로 전략 설계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죠. 이 과정 평가는 집행 중에 평가해 가지고 그걸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 평가가. 총괄 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그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거 맞죠? 그건. 자, 효율성 평가는 정책 집행 결과에 따라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지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죠. 자, 5번 정책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한다. 투입된 자원, 투입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걔가 효율성 평가죠. 자, 그다음에 5번 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이다. 그죠? 정치적인 성격을 가져요. 평가도. 그 다음에 실용적, 종합학문적, 기술적, 근데 가치 판단적이에요. 알았죠? 가치 지향적.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인데요. 정책 결정 관한 이론. 자, 1번 다음에 제시된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엘리트론은 결국 파워 엘리트, 지배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것이거든요. 특권 계층의 정책 주도, 그죠? 공공선택 모형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결정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이 이제 표심을 주기 때문에 공공선택 이론에서 제가 그 강의에서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했죠. 정치시장과 경제시장. 그래서 이제 경제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것처럼 정치시장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것이고 정책군은 공급자이고 국민은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군이 정책을 만들어요. 공급해줘요. 유권자들은 표를 주는 거죠. 마치 경제시장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 소비자, 수요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처럼. 근데 정치시장에서는 경제시장과는 다르게 집단적으로 행동한다. 즉 이익 집단과 같은. 그래서 좀 더 많은 집단,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정책군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족모형, 현실적 접근 가능성. 맞아요. 제한적 합리성. 현실적인 제약. 만족할 만한 정책 결정,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족 모형이죠. 걔가 틀렸고, 니을. 자, 그다음에 2번. 옳은 거,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자,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하면 걔는 만족 모형이고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속에 우연히 쓰레기통 모형이죠. 맞죠? 공공선택 모형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것은 혼합 모형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개가 합리 모형이고 기존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는 형태는 점증 모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 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최종 모형. 정책 결정은 과거의 정책을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점증 모형이죠. 걔가. 니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 걔가 이제 합리 모형이죠. 자,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 누구? 최종 모형이죠. 걔가. 자,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걔는 합리 모형인데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제한적 합리성. 즉 만족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합리 모형.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만족 모형이죠? 자, 주어진 상황의 목표 달성은 극대화의 최선의 정책 대안. 합리 모형이고 과거 정책 약간씩 수정. 여론의 반응. 정치적 합리성이죠. 이게. 바로 이게 점증 모형이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히. 걔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초합리성까지 고려하는 것은 최적 모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흐름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죠?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흐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게 13회 때네요. 13회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 몇 가지 흐름에서 우연히 결정이죠. 체계적으로 틀렸습니다. 정치 흐름, 문제 흐름, 대안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해요. 그리고 정책 흐름 속에서 떠다니던 정책 제안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게 되고 그래서 정책 흐름, 문제 흐름 각각에 의해 이들의 결합에 의해 아젠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정책 결정 이론 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죠?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어렵습니다. 예, 만족 모형은 만족할 만한 정도에서 그쳐요. 자, 최종 모형. 체계론적 시각. 정책 성과 최적화한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최종 모형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8번. 합리 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 대안. 맞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히 결정.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이죠? 문제가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거기 최종 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 그죠? 아까 지금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가서 보면. 자, 만족 모형. 사람은, 즉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대안이 초래한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그죠? 몇 가지 대안만 예측할 수 있다.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여론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이 반복된다. 점증 모형. 자, 그 다음에 9번.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 모형은 인간의, 즉 정책 결정자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 맞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하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 부분 지금 잘못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문제 흐름, 정책 대안, 정치 흐름 우연히 결합하여서 결정된다. 맞죠?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을 아니죠. 점증 모형을. 혼합이니까 무엇과 무엇을 혼합한 건데 그 혼합 무엇과 무엇을 혼합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이게 혼합된 거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10번 정책 결정 모형 중 드로어가 제시한 최적 모형.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대표적인 학자가 나와 있지만 그냥 최적 모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적 모형 문제이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단순 혼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단순 혼합시킨 것은 혼합 모형이에요. 근데 얘는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는 거예요.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도 모두 다 다르죠? 그죠? 자, 근데 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못해요. 체계론적 시각, 니엘도 맞고 정책 결정 과정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 그것도 맞습니다. 자, 제 5장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로는 이제 정책론에서는 8번째 강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정책 결정 이론이 또 나왔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은 큰 범위에서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즉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합리 모형이죠. 요거는 합리 모형. 그런데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적인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 뭡니까?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이에요. 이렇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하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혼합 모형이죠. 그죠? 혼합 모형.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즉 기본적인 결정은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지고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큰 범위에서 합리 모형으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이걸 결합하고 있는 거 혼합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5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에서 출제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결국은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은 쉽게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잘 나오는 거죠. 행정론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정책론에 나오기도 하고 행정론에도 나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